부동산 잔혹사 사화. 위기의 구원투수인가, 거품의 재점화인가. 김대중 정부와 부동산의 재소환. 파트 1. 1997년 12월 국가의 굴욕.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하던 그날 국민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환 부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자체가 끝났다는 통보라는 것을. 30년 동안 이어진 고도 성장,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해결된다는 확신, 그 모든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붕괴한 것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것은 중산층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아파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던 자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던 신앙. 하지만 1998년 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됐고 짐은 곧 빚 덩어리가 됐습니다. 전화기는 울렸지만 매수 문의는 없었습니다. 전부 매도 요청이었습니다. 제발 집 좀 팔아주세요. 팔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가 마주한 출발선이었습니다. 파트 2.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다. 문제는 회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제조업은 타격을 입었고 수출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이었고 금융 시스템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IMF가 요구한 처방은 명확했습니다. 구조조정, 긴축, 고금리. 하지만 국민에게는 해고와 파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정치적 생존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권도 끝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장 빠르게 돈이 도는 산업, 가장 즉각적인 경기 반응이 나타나는 산업을 떠올립니다. 부동산.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이 꺼내들었던 가장 위험하고도 익숙한 엔진. 김대중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공식 표현은 시장 정상화, 현실의 의미는 가격 하락 중단. 집값이 더 떨어지면 가게는 더 파산합니다. 가게가 파산하면 은행이 무너집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IMF 위기가 재발합니다. 집값 방어는 곧 금융 시스템 방어였습니다. 파트 3. 금기를 깨다 규제 완화의 도미노. 1998년 상반기부터 규제는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용. 공식 명분은 경기 부양, 실제 목적은 거래 부활. 정부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거래가 살아야 가격이 멈춘다. 가격이 멈춰야 금융이 산다. 특히 1998년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들은 시장의 체온을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금은 낮추고 규제는 풀고 거래의 문턱을 낮춥니다. 어떤 조치는 사람들의 심리에 직접 손을 댑니다. 지금 사면 혜택을 주겠다. 지금 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정책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떨어지게 두지 않겠다.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은 다시 정부의 관찰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만지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양권이 거래되는 순간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금융 상품이 됩니다. 사서 산다가 아니라 사서 판다가 가능한 시장. 정부가 사실상 아파트의 상품화를 제도적으로 용인한 시점입니다. 파트 4. 은행의 변신, 기업에서 가게로. 이 시기 조용히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의 정체성입니다. IMF 이전 은행의 고객은 기업이었습니다. IMF 이후 은행의 고객은 가게가 됩니다. 기업은 부실했고 구조조정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다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이자를 냅니다. 은행은 깨닫습니다. 가계 대출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담보는 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은행 창구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지금 사시면 됩니다. 은행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이상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대출은 상품이 되고 집은 담보가 되고 담보는 다시 대출이 됩니다. 부채가 부채를 낳는 구조. 레버리지 사회의 본격화. 그리고 그 레버리지가 다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칩니다. 금융이 부동산을 밀고 부동산이 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순환. 하지만 이 순환은 한 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파트 5. 강남의 미세한 떨림, 시장의 재시동. 1999년을 전후로 강남 일부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 가격이 미세하게 오릅니다. 언론은 즉시 반응합니다. 강남 회복 조짐, 바닥 통과 신호.
이 한 줄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끝났다. 다시 시작이다. IMF 때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극심한 후회를 느낍니다. IMF 때 집을 산 사람들은 조용히 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위기 때 산 사람이 승자다. 이 믿음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신앙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단순히 투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작동합니다. 공포 기반 매수. 안 사면 뒤처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집은 주거가 아니라 인생의 입장권이 됩니다. 파트 6. 판도라의 상자. 분양가 자유화와 브랜드 아파트. 1999년 정부는 또 하나의 큰 결정을 내립니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건설사가 분양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치 하나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평당 1,000만원. IMF 직후에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미분양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걸 누가 사냐.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IT 벤처붐, 새로운 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자산가들. 그들에게 타워팰리스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계급 증명서였습니다. 나는 다른 층에 산다. 타워팰리스가 팔리자 강남 전체의 가격 기준이 바뀝니다. 고급이 팔리면 중급도 오릅니다. 중급이 오르면 노후 아파트도 오릅니다. 강남은 이제 지역이 아니라 브랜드가 됩니다. 강남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때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파트 7. 2001-2002년 돈이 넘칠 때 마지막으로 몰리는 곳. 2000년 이후 서울 집값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합니다. 특히 강남. IMF 때 가장 늦게 떨어졌고 가장 빨리 회복한 지역. 이 경험은 강남을 신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 여기에 또 하나의 기름이 붙습니다. 저금리, 내수 부양, 신용의 팽창. 시중에 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이 갈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식은 아직 트라우마가 큽니다. 기업 투자는 불안합니다. 제조업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는 선택지는 사람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것. 부동산.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소외될 것에 대한 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습니다. 이 시점부터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에필로그. 구원투수의 공, 그리고 남겨진 체질. 김대중 정부는 IMF를 조기 졸업시켰습니다. 경제는 회복됐고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더 깊이 의존하는 나라가 됩니다.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도 부동산. 집값을 건드리는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 이때 완성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의 구원투수였습니다. 동시에 거품의 씨앗을 뿌린 정권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살려 국가는 살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없이는 살 수 없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 유산은 그대로 다음 정권에게 넘어갑니다. 다음화 노무현 정부. 집값과의 전면전. 그러나 역설적으로 역대급 상승을 겪게 되는 시대. 국가는 왜 집값을 잡으려 할수록 더 올리는가? 부동산 잔혹사. 그 잔혹한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